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교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무법인 발일정 김용현 변호사님과 또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데 또 어떤 부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지 채권자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들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고 싶은데 어떤 죄로 또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이런 그렇죠.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업 회생하다 보면 이게 거의 민사, 형사가 세트로 움직여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자기 채권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사적으로도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기업도 어렵고, 네. 그 대표님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민사로 해서 돈을 못 받는다. 이거 채권자들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형사적으로 많이 압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형사처벌. 예, 형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나중에 합의금이라도 얼마 받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럴 예.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 뭐 아까 앞전에 영상들에서 얘기해줬지만 뭐 사기죄나 이런 것들이 내내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형사 사건 해보다 보면 가장 많이 고소하는 죄명이 사기죄. 사기죄. 그다음에 횡령. 횡령. 예.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 권리행사. 예, 좀 말이 어렵죠. 뭐예요? 예, 사기 횡령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예,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는 그러니까 뭐 죄명 자체로 권리 내가 행사하는데 방해를. 당신이 방해를 했어. 뭐 업무 방해랑 약간 비슷해요. 예, 그렇죠. 예, 업무를 방해했다. 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이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네. 그 공장 있고 그 공장 토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부동산에 그 대출 받을 때 담보 설정도 많이 해줘요. 네. 근데 공장 저당법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그 안에 기계까지 담보로 같이 넘겨요. 그 안에 있는 기계까지요? 네, 기계 목록까지 다 적어서. 네. 그러니까 그 공장 저당법에 따라서 부동산 및 기계 목록까지 담보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공장의 안에 보면 그게 뭐 기계 같은 경우는 어디 공시 방법이 없어서 그냥 별도로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포괄적으로 담보를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근데 기계 같은 경우 특징이 네. 기계는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맞아요. 옮길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노후화가 돼요. 기계는 예. 고장나기도 하고 예, 노후도 오래 있죠. 쓰면은 그 가치가 상실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은행에서 회생이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자기들 담보가 제대로 있는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계가 잘 있는지. 내 기계가 제대로 있는지. 그런데 대표님들 보면 여러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 제가 했던 분은 그 공장 자체가 인도네시아가 있었거든요. 해외에? 예, 해외에도 공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이 기계는 국내에 있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옮겨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게 효율이 엄청 더 좋다. 네. 예, 생산량이 더 많다 해가지고 기계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돈을 빌려줄 때 이 기계가 이 공장 안에 있는 걸 전제로 돈을 빌려줬는데 허락 없이 기계를 빼냈어?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머. 뭐 그건 뭐 좋지 않은 거겠죠. 허락 안 네. 받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망하기 직전에 네. 고가의 기계를 일부러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처분을 하는 거죠. 예, 일부러. 그러니까 그분은 두 가지 의도가 있죠. 고가의 기계를 빼돌려서 그 돈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네. 고가의 기계로 다른 이 회사는 부도시키고 네. 다른 동종 업종을 차려서 그 기계를 통해서 생산을 계속 하려고. 다시 수익을 발생시키고. 예,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권리 행사 방해자. 그러니까 은행 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기계를 돈을 안 갚았으니까 네. 그 기계를 경매에 붙여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경매에 붙여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했다 해서 그 권리 행사 방해죄가 많이 되죠. 그래서 그 대표님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네, 그 기계. 기계. 예, 기계를 처분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노후화됐다 해더라도 네. 가급적 담보가 설정된 기계는 옆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해 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뭐
헌기계 빼고 새기계 갖다 놨으니까 내가 무슨 문제야. 네. 하지만 기계라는 것은 원래 그 목록에 있는 거기에만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헌 기계라도 네. 거기다가 잘 보관해 놓든지 그렇다면 채권자한테 얘기해서 네. 이 헌 기계 빼고 새 기계를 그 담보 목록에 넣어달라 하겠다. 하든지 이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야 헌기계 버리고 새 기계 넣어놨는데 뭐가 문제야? 네, 그게 또 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엄밀히 이런 따지면. 일들은 제조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을 그렇죠. 하겠네요. 제조업이 많이 하죠. 기계가 아무래도 고가 기계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모르시고 그렇죠. 기계 노후화 됐으니까 처분해 이랬다가 괜히 그 그렇죠. 담보로 잡혔던 기계 때문에 나중에 네. 발목 잡힐 일이 생길 수도 그렇죠. 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사기죄 같은 경우는 통상 이게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대표님들은 항상 회생이나 파산 직전까지만 해도 회사가 잘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죠. 잘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막 회생 들어가고 파산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거래처 입장에서는 바로 전날까지 잘 됐는데. 납품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날에도 돈 투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고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은 말 네. 그대로 진짜 나쁜 분이죠. 그런 분들은 형사 처벌 받아도 마땅한데 네. 통상은 자기가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원자재를 막 그렇게 많이 납품받든지 네.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회생 파산 들어가면 뭐 오해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생 파산 들어가면 채권 추심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전화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예, 전화를 안 받으면 채권자들 입장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요. 예. 뭐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은 말 그대로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그렇겠다. 번호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 그러면은 채권자들은 야밤도주했다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무조건 고소장을 넣는 거예요. 그럼 경찰서 가서 그때 대면을 해요. 그럼 거기서 사과하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 오해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자, 근로기준법 위반, 이 월급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떤가요, 좀? 보통은 저희들도 회생이나 파산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체납이 있는지 제일 물어봐요. 맞아요. 예, 아니 저기 체불. 예, 임금 체불이라든지 있으면 이것은 뭐 저기 퇴사하고 2주 안에 네. 월급을 주지 못하면 이거 근로기준법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 보관을 꼭 갖고 나가면서 네. 다음 절차를 진행을 네. 항상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횡령죄로 또 고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횡령. 횡령. 예, 보통 재무제표를 보면 그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아, 저번 시간에 얘기해 주신 가지급금. 예, 가지급금 결국에는 대표가 그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져갔을 수도 있고 적격 증빙 자료가 없어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당 됐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회사 업력이 길면 길수록 가지급금이 그 금액이 커요. 규모가. 네. 규모가 크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재무제표만 보면 순순히 그것만 보면 또 오해를 해요. 네.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채권자들이 그 채무자 재무제표를 어떻게 입수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 또 딱 눈에 띄는 게 그 가지급금 계정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 무슨 회사가 이렇게 가지급금이 많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싶으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횡령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고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해 주신 거 플러스 이제 대표이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법인 네. 입장에서 형사 처벌을 대표이사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손 쓸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뭐 조심해야 된다나. 보통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사기나 횡령 이런 부분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맞아요. 전화 안 받고 소통 예, 안 소통 안 하고. 되고 근데 저희들 보면은 그 성실하고 소심한 대표님도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노래 계속 전화가 오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요. 예,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아니 저렇게 소심하고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그동안 이 정도 사업을 하셨는지 그 정도로. 예,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채권 추심을 그렇게 겁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이거 그래도 전화를 꼭 받으셔야 된다. 받아야죠. 받아서 좀 자주정 설명을 해주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업종에 계속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잘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하는 분도 꽤 많고. 네. 그러다가 청 이해를 안 되면 뭐 고소를 당하는 거 어떻게 고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냥 고소 당하면 그 자기 최선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잘 준비해서 그 방어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게 보통은 저희들이 이렇게 경찰서 가서 그 고소인 있잖아요. 채권자들이 네. 저 사람 사기쳤다, 저 네. 사람 횡령했다, 저 일부러 뭐 회생했다, 일부러 파산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네. 진짜 사기꾼들은 네. 회생 파산 안 한다고. 무서워. 도망간다고. 그 왜 그러냐면 회생 파산한다는 전제는 모든 우리 장부들 있잖아요. 네. 장부, 계정별 원장 같은 서류들을 모든 재무제표 모든 서류를 법원에서 한번 조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 네. 근데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자기 딱 그 조사를 하면 뻔히 보일 그런 자료를 회생해 주세요, 파산해 주세요. 이렇게 법원에 제출하진 않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항상 그 고수님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대표님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사기꾼들은 야반도 회생 파산을 안 한다. 연락을 안 받지. 아니, 당신 같으면 하겠냐. 그러면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예. 아니 법원이란 데는 항상 그 재판하는 데인데. 그렇죠. 예. 그 잘못된 자료를 거기다 내 가지고 딱 보면은 이거 횡령했네. 딱 보니까 이거 사기쳤네. 그럼 법원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법원에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예. 네. 법원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기관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파산 관제도 그렇지만 회생할 때는 조사위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 조사위원을 회계사들이에요. 회계사들은 맨날 장부만 보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잘못된 범죄기를 거기다 못 거르겠냐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변호사님께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종류들과 과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또 지난 그 처음 영상에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아름다운 마무리.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형사처벌 같은 경우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전에 어떤 소통에 대한 오해들이 네. 생기지 않도록 사기죄나 횡령까지 이어지지 네. 않도록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오늘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 알아봤고요. 법무법인 발의전 김용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요. 댓글이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